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두 번째 날 9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날 9번째 이야기. 제노바의 베르나보는 암브로 주올러에게 속아 재산을 날리고 죄 없는 아내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도망쳐서 남자로 변장하고는 술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속인 자를 찾아내고 남편을 알렉산드리아로 부릅니다. 거기서 암브로 주올로는 벌을 받고 아내는 변장을 거둡니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제노바로 돌아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치면서 의무를 다하자 그 자리에 누구보다 품위 있고 상냥하며 늘씬하고 사랑스러운 여왕 필로메나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디오네오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겠죠? 오늘은 이야기할 사람으로 디오네오님과 저만 남았으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특별히 부탁하신 대로 그 다음에 디오네오님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속담 중에 남을 속이면 저도 속는다는 말이 있어요.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실제 경우들을 비춰보면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친애하는 부인 여러분, 오늘 정해진 주제 안에서 이 속담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사기꾼에게서 지켜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가는 이탈리아의 상인 몇 사람이 한 번은 파리의 여관에 함께 투숙했어요. 파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빈번하게 드나드는 도시지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다가 이탈리아에 두고 온 아내라는 족속들까지도 도마에 올리게 됐더랍니다.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죠. 나는 말이요.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하지만 이건 알지. 이곳 파리에서 내가 마음을 끄는 여자를 만난다면 당연히 마누라 따위는 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실컷 재미를 볼 거라는 거요.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나도 그럴 거요. 왜냐하면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내가 믿든 말든 마누라는 최대한의 기회를 살릴 테니 말이요. 그러니 피장파장이죠 뭐. 받은 대로 줘라. 이게 내 신조요. 세 번째 남자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 여자들은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발 아래 자라는 풀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제노바에서 온 베르나보 로멜리니만은 의견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반대로 자기 아내는 이탈리아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이상적인 여자의 자질은 죄다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나 귀족이 갖출 법한 덕은 모두 갖추고 있다나요? 완벽한 외모에 아직 무척 젊고 성격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우며 비단 손질이라든가 뭐 그런 여자들이 하는 일에서는 따라갈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리하고 눈치가 빠르며 예의범절도 뛰어나서 남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어느 하인보다 시중을 잘 들며 그에 더해 말도 잘 타고 배도 부릴 줄 알고 읽고 쓰는 일은 물론 돈 계산도 능숙하여 어느 상인 못지않다고
칭찬을 해대더니 끝으로 성실하고 정숙하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여자라는 평까지 곁들였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을 떨어져 있든 평생을 떨어져 있든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는 허튼 짓은 절대로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암브로 주올로라는 피아첸차 출신의 젊은 상인이 끼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베르나보가 아내를 극찬하는 얘기를 듣더니 배꼽이 떨어져라 웃어대면서 조롱하듯 물었어요. 황제가 그런 특권을 유독 당신에게만 주었느냐고 말입니다. 베르나보는 약간 어리둥절해 하면서 이런 은혜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보다 더 큰 힘을 지니신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응수했죠. 그러나 암브로 주올로가 말했어요. 베르나보, 당신은 당연히 진실이라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내 보기에 당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확신에 찬 얘기를 늘어놓기 전에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볼 사항들을 발견한 만큼의 지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우리 마누라들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건 그게 자연의 당연한 이치이며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라 그런 건데 당신만 유독 그게 아니라고 하니 당신과 이 주제를 좀 더 논의하고 싶군요. 남자는 하느님이 만드신 필멸의 피조물 중 가장 고귀한 존재이고 여자는 그 다음 가는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남자는 보통 가장 완벽한 존재로 여겨지지요. 남자가 하는 일이 그걸 증명합니다. 완벽함은 불가피하게 더 강한 의지로 연결되고 이는 또한 예외 없이 변덕스러운 여자의 천성과 대비됩니다. 구구절절히 늘어놓을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요인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니 남자는 가장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접근하는 여자에게 언제나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여자라면 욕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단 말이오. 이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수천 번씩 일어나는 일이지요. 천성적으로 변덕스러운 여자가 애원과 아첨, 선물 공세 등 자기를 사랑하는 머리 잘 돌아가는 남자가 쓸 법한 온갖 방법들에 대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남자에게 저항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당신이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스스로도 당신 아내는 여자이며 다른 여자들처럼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인도 틀림없이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자연스러운 욕망에 저항하는 힘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을 겁니다. 따라서 당신 아내가 아무리 정숙하다 해도 다른 여자들처럼 행동하리라는 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요. 결국 당신이 하듯 그렇게 확신 있게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베르나보가 대답했어요. 나는 상인이요. 철학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상인으로서 대답하겠소. 부끄러움 따위는 아예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들의 경우라면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나도 그건 잘 알아요. 하지만 현명한 여자들은 저희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하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남자들보다 더 강하게 명예를 지키는 법이요. 내 아내는 바로 그런 여자요. 그러자 암브로 주올로가 되받았어요. 사실 말이지만 여자가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휘말릴 때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이마에 뿔이라도 돋는다면 감히 그런 짓을 함부로 하는 여자는 드물 겁니다. 그러나 뿔 따위는 도단하지 않아요. 현명한 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지요. 현명한 여자들이 창피를 당하거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정확한 흔적이나 발자국을 남길 때야 비로소 일어난단 말이오. 그러니 여자들이란 비밀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단념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 약해서일 뿐이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신 아내만이 정숙하다고, 혹은 아무에게도 유혹받은 적이 없다고, 혹은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아도 거절했다고 말입니다. 내 말을 받쳐줄 진실하고 논리적인 주장들이 있다는 건 나도 알지만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하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갖지 못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짓거리지는 않았을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그 거룩한 아내와 만난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그 전에 다른 여자들과 어울린 것처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요. 이번에는 베르나보가 완전히 얼이 빠져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억지를 피울 수도 있겠지. 당신은 이러쿵 저러쿵, 나도 이러쿵 저러쿵. 결국에는 아무도 결론 나지 않을 거요. 그런데 여자란 극히 줏대없는 존재이며 당신은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주장하니까 하는 말인데 내 아내의 완전한 고결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내 아내를 만나 그런 수법으로 설득해낼 수 있다면 내 목을 걸도록 하겠소. 성공하지 못해도 당신이 잃는 것은 금화 1000피오리 뿐이요. 암브로주올로는 이 얘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르나보, 내가 당신 목을 얻어 무엇에 쓰겠소? 그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의 증거를 당신이 진적 보고 싶으시다면 내 돈 금화 1000피오리노에 대해서 5000피오리노를 내놓을 수 있지요. 그게 당연히 목숨보다는 싸지 않겠소? 당신은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제노바에 가야 할 일이 있으니 그날부터 시작해서 3달 안에 당신 아내를 내 뜻대로 할 작정이요. 그 증거로 당신 아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당신 스스로 이거라면 정말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갖고 돌아오겠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내가 제노바에 있는 동안 당신은 절대 제노바에 오지 않을 것이며 이 일에 대해 편지로 아내에게 어떤 낌새도 주지 않는다고 명예를 걸고 약속해야 합니다. 베르나보는 아주 좋다고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상인들은 이 일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만 워낙 흥분한 두 사내는 상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로 올가매는 완전 무결한 계약서를 손수 써서 교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인장을 찍고 나서 베르나보는 남았고 암브로주올로는 가능한 빨리 제노바로 향했어요. 며칠 머무르며 동네의 이름과 부인의 행실을 용의주도하게 탐문해 본 끝에 암브로주올로는 자기가 들었던 것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부인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부인의 총애를 받는 가난한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여자를 설득할 재간이 없는지라 돈으로 매수하기로 했던 겁니다. 암브로주올로는 자기 몸이 알맞게 들어가도록 괴짝을 만든 다음 그 속에 들어가 여자에게 괴짝을 부인의 집안, 그것도 부인의 침실에 갖다 놓도록 부탁했어요. 사람 좋은 그 여자는 그의 지시대로 괴짝이 어디 다른 곳에 가야 할 것인 것처럼 꾸미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니 하루나 이틀 정도 침실에서 맡아달라고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짝이 침실에 놓였네요. 밤이 오자 암브로주올로는 부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 연장 몇 개를 사용하여 괴짝을 열고 살금살금 침실로 나왔습니다. 침실에는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그는 그 빛에 의지해서 가구와 그림들을 비롯해 방에 놓인 다른 모든 것들을 눈여겨본 뒤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침대에 다가가 보니 계집아이 하나와 함께 누워있는 부인이 보였습니다. 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부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니 옷을 입고 있을 때처럼 벌거벗은 몸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몸에는 보고할 만큼 눈에 띄는 특징이 없었죠.
다만 왼쪽 가슴 아래 점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에 부드러운 황금빛 털 몇 가닥이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확인한 암브로주올로는 부인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았기에 목숨을 걸고 그 곁에 누워볼까 하는 유혹도 느꼈지만 다시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부인이 대쪽같이 정절을 지키고 그런 류의 일을 불처럼 혐오한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지요. 그는 그날 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방 안을 오가면서 장롱에서 지갑과 외투, 반지, 그리고 한두 개의 장식 벨트를 꺼내 괴짝에 넣고 자신도 그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틀 밤을 보냈지만 그러는 동안 부인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암브로주올로가 미리 시킨 대로 사람 좋은 여자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와서 괴짝을 원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암브로주올로는 밖으로 나와 여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불하고 훔쳐온 물건을 갖고 기한 전에 서둘러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도착하는 즉시 내기를 걸 때 함께 있던 상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베르나보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하겠다고 한 것을 했으니 둘 사이에 걸었던 내기에서 이겼다고 선언했어요. 그 증거로는 그의 침실의 모양과 거기 걸린 그림들을 묘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물건들은 부인이 직접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죠. 베르나보는 방의 모양은 그의 말과 다르지 않다고 시인하고 그 물건들도 부인의 것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침실의 모양은 하인들 중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물건들도 비슷한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죠. 따라서 더 이상의 증거를 대지 않는 이상 그런 주장은 소용없다고 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암브로주올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것으로도 지극히 충분했습니다만 더 많은 증거를 내놓으시라고 하니 그렇게 하지요. 당신 부인 지네브라의 왼쪽 가슴 바로 아래 큼직한 점이 하나 있더군요. 주위에는 대여섯 개의 미세한 황금털이 둘러져 있고요. 베르나보는 이 말을 듣자 심장이 칼로 푹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었죠. 안색이 창백해져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모양이 암브로주올로가 말했던 것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베르나보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암브로주올로 씨의 말은 사실입니다. 내기에서 이겼으니 좋으실 대로 오면 언제라도 돈을 지불해 드리리다. 그리고 다음 날 암브로주올로는 돈을 다 받았답니다. 베르나보는 즉시 파리를 떠났어요. 마음에 한을 품고서 제노바로 급하게 돌아간 것이지요. 그러나 제노바가 가까워지자 곧장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대신 도시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자기 소유의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이 많은 하인을 2마리 말과 함께 제노바로 보냈어요. 자기가 돌아왔으니 하인과 함께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들려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곳에 이르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부인을 죽이고 혼자서 돌아오라고 하인에게 은밀하게 일렀습니다. 하인은 제노바에 도착하면 편지를 전달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했으며 부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부인을 말에 태워 주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이렇게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동굴과 나무들로 덮인 높은 낭떠러지 사이에 적막하고 깊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하인은 이곳이라면 주인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에 적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 부인의 팔을 잡고 말했어요.
마님, 더 가실 필요 없이 여기가 마님이 하늘로 가실 곳입니다요. 하느님께 기도나 드리시지요. 부인은 칼을 보고 이 말을 듣자 혼비백산해서 말했어요. 하느님 맙소사, 죽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를 죽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나 말해다오. 하인이 대답했어요. 마님, 마님은 제게 어떤 짓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님께서 주인 나리를 어떻게 노엽게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요. 다만 마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다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목을 졸라 죽이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마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인 나리께 매인 몸입니다요. 그러니 하라고 하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마님께는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구만요. 이 말을 듣고 부인은 훌쩍이며 말했어요. 세상에 내가 남편에게 보복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한 적이 없음은 하늘이 아신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하고자 한다면 너는 내 주인과 나 그리고 하느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옷을 가져가고 대신 내가 입고 있는 망토와 두건만 내게 주면 어떻겠느냐? 내 옷을 갖고 너의 주인께 돌아가서 나를 죽였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맹세하건대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 나는 사라져서 너와 남편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결단코 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리겠다. 원래부터 부인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하인은 쉽사리 단박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옷가지들을 받고 부인에게는 자신의 허름한 망토와 두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몇 푼 쥐어주며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다음 부인을 계곡에 남겨둔 채 말 2마리를 다 몰고 가버렸답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명령을 충실히 행했을 뿐 아니라 한때 늑대들이 죽은 부인의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도록 그냥 두었다고 보고했죠. 베르나보는 얼마를 더 머물다가 제노바로 돌아갔는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 무척이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혼자 남아 비탄에 잠긴 부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변장을 하고 밤이 오기를 기다려 근처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어느 할머니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고 망토를 몸에 맞게 짧게 줄였어요. 또 하인의 셔츠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만들어 입고 머리를 잘라서 선원의 모습으로 완벽히 변신했어요. 그리고 바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요행이 점잖은 카탈루냐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엥카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배를 알바라고 하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정박해 둔 채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 샘을 찾아 나선 참이었어요. 전형적인 카탈루냐식 이름 엥은 이탈리아의 돈처럼 귀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3, 14세기의 카탈루냐 사람들은 베네치아에 대항해 제노바 상인들과 연합을 맺고 있었습니다. 알바는 사부나 지방의 알비솔라, 중세에는 알비졸라 혹은 알바로도 불렸습니다. 부인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인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으며 자기 이름을 시쿠라노 다 피날레라고 소개하고서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서 그 친절한 사람에게 더 좋은 옷을 얻어 입고 그를 위해 싹싹하고 유능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점차 신임을 얻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가 이 카탈루냐 사람은 화물을 가득 싣고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했어요. 화물 가운데는 술탄에게 바칠 길들인 매가 있었고 그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술탄에게 바쳤어요. 술탄은 그에게 몇 번이나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줄곧 시중들던 시쿠라노의 행동거지를 눈여겨보다가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카탈루냐 사람더러 자기한테 달라고 했어요.
주기에는 몹시 아까웠지만 그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오래지 않아 시쿠라노는 주인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만큼의 호의와 애정을 술탄에게서도 받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때 아크레, 술탄의 지배 아래 있던 지역입니다. 에서 기독교인과 사라센 상인들이 대거 몰려드는 박람회 비슷한 것이 연중 행사로 열렸습니다. 상인들과 그들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탄은 늘 휘하의 관리들 외에도 신이 많은 가장 충직한 부하들을 보내 경계를 서도록 했죠. 그 시기가 다가오자 술탄은 시쿠라노를 파견하기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말도 능숙하게 할 줄 아는지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시쿠라노는 상인과 상품을 지키는 경비대장으로 아크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쿠라노는 그곳에서 주변을 순찰하는 업무를 용이 주도하게 훌륭히 수행했어요. 시칠리아와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그리고 다른 이탈리아 상인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자니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 그들을 친구로 삼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베네치아의 상인의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 많은 값진 물건들 가운데서 지갑과 벨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쿠라노는 즉각 그것이 자기가 옛날에 쓰던 것임을 알아보고서 은근히 놀랐어요. 하지만 천연덕스럽게 이 물것은 누구 것이며 팔려고 내놓은 것인지 정중하게 물었죠. 암브로 주올로 다 피아첸차가 베네치아인들의 배에 물품을 가득 싣고서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그는 경비대장이 그 물건들에 대해 묻는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나서서 얼굴 가득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대장님, 그것들은 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신다면 당연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쿠라노는 웃는 그를 보면서 혹시나 어떤 행동 때문에 자기를 알아보지나 않았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나 같은 군인이 이런 여자 물건에 관심을 가지니 우스운 모양이군. 대장님, 그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물건들을 입수한 경위가 생각나서 웃는 것입니다요. 그래, 설명하는 게 그리 부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입수한 건지 말해도 좋겠구만. 대장님, 이것들은 지네브라 부인이라는 제노바의 어느 귀부인께서 다른 것들과 함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베르나보 로멜리니의 부인인데 어느 날 밤 저와 함께 즐기면서 사랑의 정표로 주셨답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것은 베르나보의 어리석음이 생각나서였죠. 그 양반은 머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글쎄 제가 자기 아내를 유혹한다는 것에 금화 1000피오리노를 걸었더니 거기에 금화 5000피오리노를 더 얹으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지 뭡니까? 저는 유혹에 성공했고 내기에 이겼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다 하는 일로 마누라를 벌하지 말고 자신의 짐승같이 단순 무지한 성격이나 버렸으면 딱 좋았을 것을. 이건 나중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그 양반은 파리에서 제노바로 돌아가면서 마누라를 죽여버렸답니다. 시쿠라노는 이 얘기를 듣고서 남편 베르나보가 자신에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곧바로 깨달았고 자신의 모든 불행이 이놈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놈이야말로 그냥 두지 말고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쿠라노는 암브로주올로의 얘기가 무척이나 재밌는 척하면서 교묘한 방식으로 그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자가 자신의 조언에 따라 박람회가 끝난 뒤 물품을 모두 꾸려서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갈 정도로 말입니다. 시쿠라노는 거기서 암브로주올로에게 가게도 열어주고 큰 돈도 벌게 해주었죠. 큰 돈이 들어오자 그는 아예 그곳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하루라도 빨리 베르나보에게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고 싶었던 시쿠라노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던 몇몇 손큰 제노바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잠시도 쉬지 않고 새로운 여건을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베르나보를 알렉산드리아로 오게 하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베르나보가 꾀죄죄한 몰골로 나타났고 뜻한 바를 이루기에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친구 집에 조용히 머물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한편 시쿠라노는 벌써 술탄에게 위에서 말한 얘기를 털어놓아 그의 관심을 끌어놓은 터였어요. 그리고 이제 베르나보가 왔으니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알맞은 때를 잡아서 암브로주올로와 베르나보를 접견하도록 술탄에게 요청했어요. 베르나보를 앞에 놓고 좋은 말로 안 되면 이런저런 수를 동원해서라도 암브로주올로가 베르나보의 부인과 정사에 관련된 진실을 고백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암브로주올로와 베르나보가 왔고 술탄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숙한 얼굴로 암브로주올로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했어요. 어떻게 해서 베르나보에게 금화 5천 피오리노를 받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암브로주올로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쿠라노도 있었죠. 하지만 시쿠라노는 술탄보다 더 엄한 표정을 지으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극형을 받게 될 거라고 암브로주올로를 협박했어요. 암브로주올로는 이쪽 저쪽에서 위협을 당하느라 베르나보와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금화 5천 피오리노와 물품들을 돌려주고 일의 정황을 낱낱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설마 무슨 일이야 있으랴 생각했어요. 암브로주올로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시크라노는 그 즉시 마치 술탄의 집행자라도 된 양 베르나보를 향해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런 거짓말을 듣고 당신 부인에게 무슨 짓을 했소? 베르나보가 대답했어요. 저는 돈을 잃은 데 대한 분노와 제 아내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한 모욕 때문에 수치심을 익히지 못하고 하인에게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아내는 곧바로 늑대밥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 앞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모든 정황을 똑똑히 듣고 이해한 것 같은데도 술탄은 정작 시쿠라노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시쿠라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그 훌륭한 부인이 그 잘난 애인이라는 자와 남편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전하는 분명히 보시게 될 겁니다. 자칭 애인이라는 자는 거짓말로 부인의 이름을 더럽혀서 명예를 빼앗고 동시에 남편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스스로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을 진실보다 다른 사람의 거짓을 더 믿음으로써 부인을 죽이고 늑대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부인과 오랫동안 대면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니 친구든 남편이든 그들의 친분과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전하께서는 이들이 하나같이 무슨 보상을 받아야 할지 잘 아실 터이니 속인 자를 벌 주시고 속은 자를 용서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저는 여기서 전하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부인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술탄은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시쿠라노가 원하는 대로 할 작정이었기에 원한다면 부인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죽었다고 굳게 믿었던 아내가 온다고 하니 베르나보는 너무나 놀랐죠. 암브로주올로는 내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쩌면 돌려줘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이 물어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베르나보의 아내가 정말 나타난다면 그것이 희망을 줄지 두려워해야 할 일일지 어리둥절한 가운데
그저 놀라운 심정으로 부인의 출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술탄이 요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시쿠라노는 울음을 터뜨리며 술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남자 목소리를 벗어버리고 말했어요. 더 이상 남자 행세를 할 필요가 없던 거죠. 전하, 제가 그 불쌍하고 가여운 여자 지네브라입니다. 저는 6년 동안이나 남장을 하고 세상을 비참하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암브로 주올로라고 하는 사기꾼에게 부도덕하게 속아 더럽혀지고 아내를 하인에게 죽이라고 내주어 늑대에게 먹히게 만든 이 남자에게 부당하고 잔인하게 버림을 받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 가슴을 내보이면서 자신이 여자임을 술탄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암브로주올로 쪽으로 몸을 돌려 노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아까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듯 자기와 진짜로 잔 적이 있는지 얘기해보라고 추궁했어요. 암브로주올로는 그런 부인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워 벙어리가 된 듯 입을 열지 못했죠. 술탄은 지금까지 남자로 대해왔던 부인을 보고 또 지난 얘기를 듣고 나자 너무 놀라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진실이 아니라 꿈이 아닐까 몇 번 생각했어요. 그러나 놀라움이 가시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까지 시쿠라노라고 불렀던 지네브라의 삶과 의지와 정숙함과 덕성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그녀를 칭송했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예를 표시하는 여자의 옷을 입히고 곁에서 시종드는 여자들을 불러주었으며 부인의 소원대로 죽어 마땅한 베르나보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부인을 알아본 베르나보는 발치에 몸을 던져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부인은 그럴 가치도 없는 이 남자를 따뜻하게 용서해 주고 일으켜 세워 남편으로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술탄은 즉각 암브로주올로를 시내의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몸에 꿀을 바른 채 말뚝에 묶어 죽을 때까지 햇볕을 쬐이도록 명령했어요. 이는 당시 널리 행해지던 형벌로 네 번째 날 두 번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이어 술탄은 암브로주올로의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라고 명령했어요. 1만 도피아가 훨씬 넘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도피아는 스페인의 금화입니다. 당시 피렌체에서도 그 화폐의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 베르나보도 지네브라 부인의 남편 자격으로 초대하고 부인을 최고의 명예를 지닌 여성으로 드높인 다음 보석과 금은 도자기와 돈을 하사했답니다. 전부 1만 도피아 이상의 가치가 있었죠. 잔치가 끝나자 술탄은 두 사람을 위해 배를 한 척 마련해 주었고 언제든 제노바로 돌아갈 수 있는 허가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가 되어 엄청난 행복을 아는 채 돌아갔고 최고의 명예를 수여받았으며 특히나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네브라 부인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지네브라 부인의 덕성은 모든 이에게 되풀이되어 칭송받았더랍니다. 그날로 몸에 꿀을 바른 채 말뚝에 묶인 암브로주올로는 그 지역에 특히 들끓는 파리와 벌과 등해에 쏘여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뼈까지 뜯어 먹히고 말았습니다. 허옇게 남은 뼈와 거기에 매달린 힘줄은 후에도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악함의 증거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 속담은 두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와도 상통합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9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